드리는 많은 음악과 사진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존 음악이 바뀌고 또는 영화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가는지 실존이란 말을 이제 버리고 나가섬이란 말을 채택을 해서 과연 나가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요걸 좀 오늘 그냥 느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죠. 젊을 때부터 이제 제가 50이 된 것 같은데 50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들었던 노래. 제가 누님이라고 하는 분이 불러서 그런 가까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노래가 늘 힘들 때마다 그냥 저절로 떠올라지고 또 기타로 치면서 흥얼거리면 힘이 좀 나더라고요. 힘이 난다는 건 누가 힘을 주는 거겠죠. 뭔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특히 젊을 때의 이제 이 고난이랄까 외로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힘이 될 만한 그런 노래 한 곡 정도는 꼭 한번 갖길 바랍니다. 부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해가 뜬다는 거는 사소한 말은 아닙니다.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거겠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해는 날마다 뜬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장자나 노자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일신 우일신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해가 떴는데 요 놈이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 에이, 이게 문제인지. 이게 왜? 잠시만, 내가 잘못 걸렸나? 네, 됐습니다. 해가 떴는데 나에게 새로움이 없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실제로 나에겐 해가 뜨지 않은 거죠. 해라는 것은 여러분 밝음으로 이해하시겠지만은 해의 핵심은 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하다는 많아지게 한다. 많아지도록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로 해란 이름이 붙은 것이지 밝다는 의미로 붙여진 게 아닙니다. 밝음보다 더 힘이 세고 소중한 것은 생명의 원천, 어머니 같은 것이죠. 해가 뜨지 않으면 이 세상엔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물론 지나친 말놀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산호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현상 교수님이 해는 우리를 살게 해주는 힘이다. 무엇인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를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 돌이켜보니까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가지고 나가섬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이 아니고 나가섬을 고민했던 사람이다. 어디로 나가설까요? 그러면 여기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싫은 거죠. 그건 두려운 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두려운 거죠. 공포스러운 거죠. 여기가 좋다면은 왜 나가겠어요? 여기가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뭔가 새로운 거, 더 나은 곳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보다 나은 것을 깨달을 줄 알고 깨달으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군자,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냥 혼자만 깨닫고 있겠어요? 깨달음을 말로, 글로, 또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군자 불기, 군자는 깨달아서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릇이 없어, 군자는. 그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삶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다 나은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에로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구해 나간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 하지만 나에게 드러나 있는 거, 그것이 보다 나은 것일 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나가섬이란 말로 좀 실존이란 말을 바꿔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렸었고요. 그 말을 이제 오늘 좀 이어갈 겁니다. 무언무름이라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은 어찌 있는가 그러면 좀 약간 천박해 보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있는가 하고 좀 다른데 어찌 하면은 어떠하다, 어때라는 말, 어떠하다를 줄이면 어때가 되겠죠. 어때? 야, 내가 좀 오늘 좀 마누라고 올드 버전으로, 올드 패션으로 입고 가냐고, 뭐 어때? 그랬지. 어때? 어때라는 말은, 좀 핀잔을 줄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어떠하다가 줄어서, 그러하다 줄이면 그래가 되는 거죠. 그래. 어때? 좋네요. 그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거죠. 어찌는 어찌하다가 줄여서 그냥 어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찌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방식을 묻는 거와 플러스 이유를 묻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란 말은 좀 독특한 표현이야. why로도 번역이 안 되고 how로도 번역이 안 되고 이 둘을 한꺼번에 감싸쥔 그런 의문문, 아주 독특한 의문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어찌 그렇게 저를 대하시나요? 그럼 어찌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죠? how라는 방식도 들어가 있고 무슨 까닭으로 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요? 라는 이유도 들어가 있네요. 독특한 의문문입니다. 아마 이런 식의 의문문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우리말 아니면은 물을 수 없는 물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찌 있는가? 두 가지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있나요? 네, 거기 나가서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틀어박혀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주체로서 불변하는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세상 속으로, 세상 밖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로 어딘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서 있다. 어떻게요? 나가서 있다. 나가서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거듭. 해가 뜨면 또 새로 나가서 해야 돼요. 해 뜨면 또 달 뜨면 또 별 뜨면 내 마음에 이미 뜨면 또 글로 가야 돼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나가고 역동적인 삶. 그죠? 그걸 우리가 다이나믹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뜻은 듀나미스입니다. 잠재력이죠. 씨앗과 같은 것. 우리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씨앗이 들어있을까요? 할 수 없이 많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퐁퐁퐁 싹이 트는 거죠. 그 싹이 트면 글로 나가야 돼요. 봄바람이 불면 처녀가 길로 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나가는 가능성인 거죠. 이런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불변이거나 또 영원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변화 가능성을 추구하더라. 근데 그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으면서 나가는 거죠. 뿌리는 내 안에 있을 때 열매, 가지는 바깥을 향해서, 인기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신에게로도 나가고 진리에게로 나가고 욕망, 성공, 수많은 곳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죠. 우리에게는 나갈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자유는 트여 있으며 벽으로 막혀 있지 않고 벽이 트여 있음.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얼른 벽을 만들죠.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프레야라는 프리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들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도시로 빨리 돌아와야죠. 자유가 주어지면 두렵고 무섭고 도피하고 그럼 또 들어오면은 답답해서 또 나가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내 이럴 줄 알았지.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왔다리 갔다리 또는 들락날락 안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 있으면 들어오고 싶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머무를 곳이 없다. 헬덜린이죠. 우리는 그 어디에도 고향을 둘 수가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든 곳을 고향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헬덜린이 이렇게 방황을 했던 것이죠. 모든 시인, 워즈워드도 이렇게 방황을 했던 것이죠.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키에르케고르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신에게로. 하지만 신을 죽이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어차피 갈 곳을 잃어가지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매다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헤맨 채로 죽죠.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나가섬 철학의 핵심이네요. 나가서 봤더니 돌아올 곳이 없어서 돌아와 봤더니 또 나가고 싶어하고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왜 또 죽었어? 잠시만 안 보여. 화면이 나가슈. 이거 운명에 맡겨야 되네 이거. 근데 이거 먹히나? 아 먹히네. 잠깐만요. 네. 자 어디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서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나가 서 있다와 들어서다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서일까요? 이게 또 두 번째 질문이네요. 두 번째 물음은 어떻게 우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나가 서 있다, 나가선다, 들어선다, 들락날락,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정확히 갖지 못하고 있는데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 낱말 하나는 좀 써놓으세요. 조르게, 독일어로 조르게, 영어로 케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조르게입니다. 그 영어로 이제 케어. 케어는 뭐 돌봄 이렇게도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라고도 번역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잘 안 맞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우리식으로 우리말로 학문하기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좀 바꿔서 어떻게 마음 졸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험 볼 때 마음을 졸이죠. 왜 마음을 졸일까요? 내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마음 안 졸여. 어차피 다 떨어질 텐데 뭐 공부 안 하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졸인 이유는 뭐냐면 실수할까봐 또는 100점 못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 나를 좀 무시할까봐 친구들이 나를 얕볼까봐 등등 수많은 것들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마음을 졸이냐? 마음이 존다는 것은 쫄아붙는 거죠, 그죠? 불이 이제 우리 무슨 찌개를 졸일 때 불을 이렇게 떼면은 찌개가 짜글짜글 끓어가지고 점점 줄어들죠. 말라? 아무튼 마르다가 결국 타버리잖아요. 애간장을 태운다 이런 말도 쓸 수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졸기도 하니까 어떻게도 또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은 느슨해지고 풀어지기도 하겠네. 그죠? 마음은 졸기도 하지만 마음은 풀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풀리면은 긴장이 풀리면 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풀렸던 마음이 다시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문득 이제 핵심이 그거는 문득이라는 거는 잘려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칼에 손이 쓱 베었을 때 섬뜩 이 섬뜩과 유사한 게 바로 문득 생각이 떠오른 거죠. 아무렇지 않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내가 오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우리가 갑자기 초조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문득.
문득 어떤 일들, 불안한 뒤탈 가능성, 잘못될 가능성, 잘못될까봐라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봐요? 확실하게 보진 못해. 아직 결정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내가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 이런 경우. 그런데 분명히 내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떨어질 것만 같아. 까봐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마음이 졸이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불안이다. 마음 졸임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니까 왜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왜 집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굉장히 귀한데 세상 가장 귀한 생명체잖아요. 부모님에게는. 근데 왜 집안 가만히 이렇게 감싸 놓지 않고 이렇게 험한 곳으로 내보내요? 여러분 왜 집에 가만 안 있고 바깥으로 나오나요? 그러다가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런 거죠. 삶의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렇게 안 살면, 모험을 하지 않으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까봐 열심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나가서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졸인다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숙대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줬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허락을 받고 강의에 쓰게 됐습니다. 장은진이라는 학생인데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 사이였는데 둘이 뭐 이렇게 벌거벗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자는 추억의 그 호수? 물을 바라보고 있고 남자는 저쪽에 창이 하나 있는데 혹시 다른 여자가 오는지 서로 엇갈린 시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럼블 PC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군가를 자꾸만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아니면 저기에, 여기저기 동시에 이런 이제 인간의 삶의 마음을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과 노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나가 섬 해서 나가 X라는 것은 미규정된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긴 한데 확실히 알려져 있진 않아가지고 불확실한 곳, 미정인 곳이죠. 어디로 나갈까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넓게는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영어로는 이제 월드가 되고 독일어로는 웰트가 되고 우리말로는 세계가 되는데 세라는 것은 30년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즘은 뭐 사실 아이를 뭐 40대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세자의 의미를 30으로 보면 안 되겠네, 그죠? 세라는 것은 원래 10자 3개를 모아놓은 글자인데 4개를 모아야겠네, 그죠? 그럼 이제 4개가 되고 오늘 제 친구 중엔 쉬운둥이도 있어요. 50에 아이를 낳은 분도 있으니까 이제 5개가 되겠네, 5개. 이렇게 이제 세라는 것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시간, 이걸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역사를 나타내는 거네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어떤 한계, 울타리, 이것이 바로 세계다. 단순한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오고 또 살아있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한계, 테두리,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나가서 있다. 방향이 가장 넓어졌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신도 있고 타인도 있고 자기도 있고 도구도 있고 또
삶을 자연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로 나가서 있냐면 삶을 살아가는 영역 전체로 나가서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계 전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는 나름대로 어떻게 물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 이해되어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만일 세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가설 곳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만의 세계를 구성한 거야. 요건 되게 놀라운 건데요. 우리 뇌의 비밀을 요즘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있죠. 기억이라는 것하고 생각해낸다는 거하고 상상한다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억한다는 건 떠올리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상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유롭게 연결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봤었는데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뇌에서는 동일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기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상상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할 때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해내고 생각할 때도 기억과 상상이 동시에 작동하고 뭐 당연히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세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뇌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구성해내지 못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야.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가운데 핵심은 구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구성된 전체를 우리가 세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계는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구성된 것들은 실제의 사물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커피 맛을 안다면 커피와 무관한 것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나에게 재구성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서 구조라고 합니다. 로서 구조. 이게 조금 어려운가요? 로서 구조. 자, 커피는 뭐죠? 이렇게 물으면 커피는 이미 여러분 이해가 되어 있죠. 마실 수 있는 거. 그죠? 뭐 얼마짜리, 언제 마시고 등등. 이게 바로 로서야. 커피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나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서고 이 로서의 전체를 호라이즌, 독일어로 호리존트, 우리말로 지평 또는 지평선, 울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내가 들어가 있는 이 거기는 내가 넘어서 있는 또는 나가서 있는 그 자리는 나에게 뭐 무색무취의 그런 공간이 아니고 나에게 아주 속속들이 다 이해되어 있는 로서로 다 이해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문을 열 때 자신도 모르게 손잡이를 돌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아무 주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완전히 나에게 다 해석되어 있는 공간. 여기로 나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감으로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물음을 통해서 또 세계를 넓혀가더라. 깊혀가기도 하고 또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물음을 통해서 우리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만큼 또 배워나가고 찾아내면 그 안에 또 들어서게 되고 나가서면 끊임없는 확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확장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망각이라는 것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은 이렇게 끊임없는 역동적 구조 속에서 나가섬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나가섬의 첫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선다, 나가간다, 나간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아갈 때마다 내가 그 부딪히게 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이면 대개 다 갖고 있는 것인데요. 본능이라는 게 하나 있고 본능. 오늘날의 본능 현상은 오래된 기억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본능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기억, 오래된 기억, 감정도 그렇다는 거야. 감정도 우리에게 오래 쌓여진 그런 기억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또는 많이 쌓였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직관이라는 것도 내가 이미 다 파악을 해뒀기 때문에 별로 새로이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없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판단들 이런 것들을 직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생각을 안 하죠.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직관, 그러니까 본능 이런 것들도 이제는 수많은 경험 또는 수많은 훈련 또 수많은 판단들에 쌓여진 결과물이다.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네요. 손에 익었다. 우리의 익숙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익숙해졌는데 사람마다 본능과 직관이 다르다면 익숙해지는 방식, 결이 다른 거죠. 삶의 결이 다르고 또는 생각의 결이 다르고 또 익숙해짐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감정과 또는 이제 본능이 다르다. 또는 동물과 사람의 본능도 다르다. 그럼 DNA로 설명할 수도 있겠고 또는 경험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전체 안에 나는 매번 고치처럼 그 안에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나감이 있고 지금은 나가서 들어섬이 되네요. 이 들어서 있는 상황 전체를 앞에서 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세계라고 말을 했고 지금 들어선다는 관점에서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황이란 말은 영어로는 situation이라는 것은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나요? 서 있다. situation. 우리말로 상황하면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한자로서의 상황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흐름. 어떤 주어진 처지가 쭉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은 흐름의 한 과정이다. 재미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이나 한중인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고정되어 있는 스태틱, 정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상황 자체가 일종의 흐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동적 구조에서 상황을 파악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역동적 구조로 보니까 내가 상황을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나는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놓이게 되고 상황이 나를 조율하는 거죠. 조율이라는 게 뭐냐면 악기, 음계를 맞추는 거죠. 조음, 우리말로는 그걸 다스름이라고 합니다. 다스르는 거죠. 서로 음계를 맞춰놓는 거. 그러면 D 마이너, 뭐, 이런 C 플랫,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음계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다시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공포 상황이냐, 안정된 상황이냐, 행복한 상황이냐, 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색깔이, 음색이 또는 연주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나가, 섬이라는 것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갈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가지만 딱 그 나가는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위기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여러분이 숙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역동적으로 뚫고 들어왔지만 딱 들어오고 나니까 또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 흘러가야지, 그지? 이렇게 두 가지가 늘 맞물려 있다. 그래서 나가, 섬, 들어, 섬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면 역동적 구조 있고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또 상황이 돼서 나의 나감을 한계 지우고 하지만 한계를 뚫고 지나가면 또 다른 상황이 나한테 펼쳐지고 이것이 바로 계속 반복이 돼서 해가 뜰 때마다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럼 이 나가섬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요건 보이니까 다행이네. 자, 먼저 그 유로파 리포트라는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Listen to me. His oxygen level is redlining. Get him back inside the ship. Okay. Grip the locks. I'm coming in. Stop. Don't go in. What? Something on your suit. It's hydrazine. Guys, we got a problem. I got hydrazine on my suit. 아, 들어왔다. Why'd you hit me when we popped the panel? It's covered in it. It's in the seat. It's everywhere. What can we do to decontaminate? We can't. 유로파라는 이제 그 우주선이 목성을 향해서 이제 유인 우주선으로 탐사를 떠나게 됩니다. 최종의 부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러 번의 난관을 거치다가 이제 그 우주선 외부에 이제 그 나사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나가서 고쳐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고치고 들어오다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산소가 떨어져 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옷에 하이드리진이라는 우리 이제 그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묻었어요. 갈등 상황, 선택의 상황이 직면했고, 자 이제 함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The men behind the ship will become toxic. We can't. There'll be too much risk of lingering. We gotta figure out a way to get the suit clean. It's not coming out. I'm totally screwed. Andre, get in the lock. We need to depressurize your suit now. Then we'll figure out how to get Jason. Seriously? Come on, man. I got 20 minutes of oxygen. Is there no way to get it clean? Andre. I'm not going in. I get you out of the suit. What? Into the airlock. You'll be out of the suit less than 2 minutes. It's survivable. Is that even possible? Get you out of this. I'll fix it. 산소가 부족해서 지금 이제 Blackout, man. 의식이 멀어지고 있죠. Now you're bleeding oxygen. It's going to loosen both. James, he's fading. You have to get him in the lock. 함장의 명령은 선택을 Close the airlock now. 해야만 Jason, 됐던 no longer 거죠. attached to the hull. I said close the lock. Close the lock. Airlock is closed. Oxygen is flowing. Repressurization in 10 minutes. You gotta go get him. We can't. By the time we get there, James. Yeah, I'm here. Christ. I'm gone. Oh, shit.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떤 함장이라면 거기 불 조절 좀 해주세요. 함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인데 이제 이 영화를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면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이런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결국 선택의 끝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과연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철학자들이 주로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끝이 있다면, 한계 상황이 주어지고 선택의 순간이 직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 나날살이에서는 이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데는 커피 마실 때 누가 막 저런 그 안드레이의 목숨이 위급해진 이런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마음으로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나날살이가 지속되는 한은 저런 선택의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질 않아.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실감나게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밀고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있음을
깨닫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상황, 우리가 이제 실존 상황,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분석하는 것,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한번 써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해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죠? 서로의 이해가 지금 충돌합니다. 그 마지막 결정은 그래서 3장이 내리는 거죠. 서로의 이해가 다 충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고 이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안드레이를 보내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지금 놓여 있을까요? 이 세계 전체가 한꺼번에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는 하나의 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 세계 속으로 나가 있을까요? 해치, 다더라, 이런 하나의 이해의 통로. 두 번째는 그 안드레이 갖고 있는 공포, 두려움, 떠나갈 때 그 체념. 그죠? 그리고 사실 후련함도 있어요. 망설였잖아. 살고 싶었잖아. 나를 희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지만 결단을 내려서, 친구를 살리고 자기가 죽음을 결단했을 때 후련했던 거죠. 결단을 해냈기 때문에. 자, 이런 기분. 그리고 그걸 계속 말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서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측면. 이해라는 것은 깨닫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깨닫는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죠. 또 내가 나에게 불편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깨닫는 거. 이거 전부 이해하는 거네. 그때그때마다 나는 또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율이 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에는 뭐 어떤 구조도 졸리고 뭐 등등. 뭔가 감동도 오고 이런 나름대로 기분의 감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조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로 표현하는 거죠. 한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 내는 말과는 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도 말, 쓰다듬는 것도 말, 그죠? 자기의 모든 행동은 전부 말인 거죠. 걸을 때, 먹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행동 속에 주어져 있는 분절되어 있는 것들,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분절되어 있는 것 전부 말이야. 좀 어려운 논이지만 말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기분과 그리고 나의 행동을 낱낱이 나누었을 때 쪼개질 수 있는, 분절될 수 있는 그 마디들, 그것을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웃음도 말이네요. 침묵도 말이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분절하면, 무엇인가를 나눠 놓는 마디가 되면 그것은 모두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기분에 사로잡히고 감정을 느끼고 왜 말을 하려고 할까요?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어찌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마음 조림 때문에 그렇다. 요거 하나의 신화가 있는데요. 요 신화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쿠라, 맨 위에 이제 꾸라라고도 있고 쿠라라고도 있는데요. 영어에 이제 케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거죠. 꾸라 신화, 여신이네, 여신의 이름입니다. 꾸라가르는 이제 길을 가다가 아주 좋은 이제 그 흙을 발견했어요. 맨 밑에 후무스라고 되어 있죠. 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할까? 우리 여화 신화라고 동양에도 중국의 동양 신화에 여화 신화라고 있습니다.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화가 이제 채찍으로 이렇게 진흙을 찍어가지고 빚었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제 반고 신화, 그죠? 이 거대한 거인이 서양의 티탄족 같은 거죠, 그죠? 거대한 거인이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쓰러져 죽어서 피는 강 바다가 되고 눈은 하늘의 별과 해가 되고 해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창세 신화. 다양한 방식으로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꼭 등장하는 게 바로 여신인데 여신은 낳는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낳는다, 보살핀다. 하지만 혼돈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신은 뭔가 잉태하고 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어. 낳기 위해서는 뭔가 간직하고 품는, 숨긴다는 혼돈의 영역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여성성이라는 게 이렇게 간직이라는 거하고 비밀이라는 거, 그리고 낳는다. 생명력의 핵심이 그런 거. 생명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뭔가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늘 갈등 상황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꾸라라는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성에게는 이런 그리고 우수라고도 번역하는 분이 있고 우수, 근심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낱말은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꾸라라고 해야겠죠. 거의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여신 이름이니까 고유명사잖아요.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꾸라라고 하시고 뜻은 뭐 근심이니 우수니 또는 뭐 멜랑콜리아 의미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하나 이야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후무스를 발견했는데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뭘 만들었어요. 사람 모양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진흙 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불어넣고 살아있게 만들었죠. 주피터를 찾아가서 숨을 불어넣고 현재 서로 이제 소유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걸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의 신에게 가가지고 좀 판결을 받아보자. 시간의 신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었을 집 이제 이 빚은 사람이 꾸라니까 네 걸로 하지만 죽으면 그 스피리투스 정신은 다시 주피터에게 돌려주고 하지만 만들어진 재료는 후무스니까 이름은 후무스라고 붙여라. 내가 이제 호모라고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것.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휴먼 빙 할 때 휴먼은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이네요. 흙덩어리란 뜻으로 흙으로 빚어진 것 이런 뜻인데 그 안에 이제 스피리투스 생명의 힘, 영혼이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걸 살리는 힘. 나중에 그것이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로 구분이 됩니다. 여성적인 힘, 아니마, 남성적인 힘, 아니무스 해가지고 스피리투스라는 어떤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했었죠. 물질에 탁 스피리투스가 들어가면 갑자기 물질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스피리투스는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자 플러스 목적입니다. 텔로스. 그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쿠라시나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흙으로 되어 있고 언젠간 허물어질 테고 시간의 존재이면서 역사적 존재이고 나아가서 목적이 주어져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구나 라는 이런 구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졸이게 된다. 이제 이 세 단계의 마음 졸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면을 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많이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면만 또 잡아내다 보면은 큰 틀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첫 번째는 이거 제가 번역을 새로 하고 있는 건데요. 배려라고 했던 거, 배조르겐 배려. 요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고 집에 가서 일기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내가 뭐 했나? 그러면 이 세 종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신발을 신고 등등 했던 것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모든 도구들을 어떻게 썼는지 왜 썼는지가 쭉 나올 겁니다. 옷을 왜 샀으며 그죠? 커피는 왜 마셨고 이렇게 어떤 것을 왜 했는지 도구와 관련된 하나의 큰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 사용과 관련된 삶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거죠. 두 번째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
뭐 하루 종일 보면은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건 마주친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까요? 요거, 그죠? 결국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했던 건 뭘까요? 그를 배려해주고 심려해주고 마음을 써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마음을 쏟고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마음을 쏟았던 것이고, 또 와가지고 친구들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 마음을 써준 것이고, 하지만 그 맨 밑바탕에 두 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든지 누구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밑바탕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 자신의 가능성, 자기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나의 문제. 결국 나를 위해서 도구도 사용한 것이고 사람도 만났던 것이죠. 이 세 단계로 우리가 마음을 졸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학점을 잘못 받을까봐 열심히 학교 다녔다. 첫 번째. 그다음에 친구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친구에게 마음을 써줬다. 또 내가 꿈꾸는 나의 가능성, 나 자신을 이루지 못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열심히 살았다. 요 세 가지 외에는 뭐 크게 마음 졸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너무 이제 틀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졸임이라는 부분이 사실 하이데거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데 설명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자꾸 찾다가 딱 좋은 영화 한 편을 찾았습니다. 원래 이제 소설로 원작이 있는데 한번 책 읽어주는 남자, 이거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만은 고맙습니다. Why did you not unlock the doors? I've asked all of you, and I'm getting no answer. Two of the victims are in this court. They deserve an answer. This is the SS report. You all have copies. This is the report, which was written, approved, and signed by all of you immediately after the event. In the written report, 지금 피고인이 뭐 읽기 시작하고 문서가 나오자 갑자기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피고는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라요. 근데 지금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혐의가 좀 이렇게 경감된다면 3년에서 4년 정도의 형을 받고요. 만일 주범이라고 판결이 된다면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당연히 주범으로서 인정받기를 싫어하겠죠, 그죠? 네. 자, 좀 더 보시면 이제 과연 우리 피고인이 안나가 고민하는 마음을 졸이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you will claim you didn't even know about the fire until after it happened. But that isn't true, is it? 이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었습니다. 여자들 뜨개질하고 있고 막 It's not 그러죠. true. I don't know what you're asking. The first thing I'm asking is, why didn't you unlock the doors? Obviously. For the obvious reason. We couldn't. Why couldn't you? We were guards. Our job was to guard the prisoners.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지금 피고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걸 평범한 악이라고 한나 아레트가 이름 붙였던 건데요. 난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그게 악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그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게 내 임무였고, 나는 그 임무에 충실을 했다는 거야. 평범한 악이죠, 그죠?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 아니야?
이 죄, 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난 책임을 다했고, 나는 훌륭한 시민이지, 그러면 그 명령,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넣은 제도 또는 구조, 이들이 과연, 악당이 아닐까요? 라고 이런 의식조차도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렌트의 답변은 너무 짧게 생각한 것, 생각이 없던 것이 악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 못하니? 문 안 열어주면 사람들이 그 안에 화재가 나서 폭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죄수도, 유대인 죄수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가둬놨는데 폭격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밖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러면 안 열어주면 사람들이 거의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경비원이에요. 도망가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동문서답 같지만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어려운 난제입니다. I see. And if they escape, then you'd be back. You'd be charged. No. You might even be executed. No. Where then? If we'd opened the doors, there would have been chaos. How could we have restored order? It happened so fast. It was snowing, the bombs, the flames. There were flames all over the village. Then the screaming began and got worse and worse. And if they'd all come rushing out, we couldn't just let them escape. We couldn't. We were responsible for them. So you did know what was happening. You did know. You made a choice. You let them die rather than risk letting them escape. 자, 이렇게 자기의 그 사명감, 이것을 법정에서 피력하는 바람에 상당한 유죄 심증을 굳히게 됐습니다. 나머지 죄인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 피고인만 자기의 정확한 이제 임무를 설명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준 거죠. The other defendants have made an allegation against you. Have you heard this allegation? They say you were in charge. It isn't true. I was just one of the guards. She was in charge. It was her idea. Of course she was. Did you write the report? No. We all discussed what to say. We all wrote it together. She wrote it. She wrote the report. She was in charge. She was. True? No. Yes, you did. Does it matter who did? She wrote it. It was I her. need to see a sample of your handwriting. My handwriting? Yes, I need to establish who wrote the report. Sorry, but I really don't see how that's appropriate. Nearly 20 years have gone Take a by. piece of paper. Counsel, approach the Are you bench. going to compare handwriting of 20 years ago? Counsel, approach the bench.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피고인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리고 책을 읽어줬던 남자입니다. 지금 법대생이 돼서 이 재판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못 밝혀요. 안 밝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종신형보다 더 무서운 거. I'd rather listen to you. There's no need. I wrote the report. 무엇이 이 피고인 안나를 자신의 종신형으로 몰아갔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문맹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저마다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해 보시면 컴플렉스라고도 부르지만 다양한 요소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과거, 그 현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필체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못 쓰게 되면 벌어지게 될, 곧 닥치게 될 나의 미래에 생겨날 그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는 이 전체 때문에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라는 이 구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졸이게 되고 그 결과로 특정한 행동들, 특정한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졸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보죠. 아무것도 결단할 수가 없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이렇게 어떤 컴플렉스와 같은 걸 통해서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거기로 또는 세계 속으로, 상황 속으로 나가서고 들어서는데 무한히 나가서고 들어설 수는 없겠죠. 그 부분을 이제 죽음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죽음은 이제 죽다라는 동사에서 왔고 죽이라는 것은 풀어진다. 우리 이제 밥을 해가지고 아플 때 써주는 게 죽이죠. 풀어서 먹게 해주는 거, 이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단단한 형태를 갖고 있던 것, 이것이 풀어져 사라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죽음이네요. 아,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네요. 육체가 사라지는, 썩어서 사라지는 부패의 과정을 죽음으로 봤습니다. 적극적인 과정은 돌아가다라는 겁니다. 어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반대로 영 또는 영생 또는 이제 환생, 윤회 이런 걸 말한다면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우리가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무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 대신에 돌아가신다, 돌아간다는 표현을 선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 실존 철학자들은 키에르케고르나 야스퍼스 정도를 제외하면 죽음을 끝으로 봤어요.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열어놨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써 나의 삶이 끝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키에르케고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 강조했던 철학자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죽음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끝이냐? 더 이상 나갈 수 없음. 더 이상 나가설 수 없음. 그럼 절망이네요, 뭐. 절망이 우리 삶의 끝입니다. 실제 죽음, 몸의 사라짐, 심장의 멎음, 이런 걸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런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봤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실존론적으로 보자면은 절망에 사로잡힌 거죠. 더 이상 살아나갈 가능성,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믿어버리는 순간,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의 순간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세계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죽음을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가볍게 하나의 사건처럼, 뭐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손님처럼. 제가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좀 표현했는데, 물에서 나오고 하나의 그 자기 생명의 어떤 과정, 삶의 과정을 펌프질을 하고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딘가 갇히게 되는 거죠. 이런 갇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로 나아가는
이런 이제 하나의 삶의 큰 틀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희노애락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라는 이 표현은 나아가는 자리인 이 거기는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 마당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이 어떤 시간, 공간에서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명성황후를 보셨나요? 명성황후의 한 장면은 한번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런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아까 가벼운 마음, 추연하고 결단하고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죽는다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죽음의 끝과 죽음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면은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겐 누구나 바로 더 이상 거기 나갈 수 없는, 거기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는 마지막 끝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끝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조수미의 노래도 멋있고 이건 이제 영화인데요.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되는 그 장면입니다.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돌아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나가고 싶어 하니 내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해 고종의 눈물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결단적 상황으로 실존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방식으로 끝을 떠안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아마 실존 철학이 성공을 한 것일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끝이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살아갔던 그 세계를 완성시킨다는 의미로 내가 살아온 이유를 그 끝에다가 모조리 던지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한번 제가 이제 죽음학이라는 데도 관심이 많아서 좀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맨 밑에 우리 인생은 미완성하고 하는 그런 통속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요?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 안에 이미 끝이 들어가 있어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은 삶의 완성이 아니고 삶 자체인 거죠. 끝이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졸임이라는 구조로 봤을 때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졸임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나가설 수 있는 것이죠. 끝이 없다면 우리는 나가설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면 우리 신은 어딘가로 나가설 수가 없었잖아요. 인간만이 마음을 졸일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미리 나가설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졸일 수 있었고 그가 비로소 선택,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몇 가지의 우리 이제 죽음에 대한 통속적 견해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 죽음을 오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실존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끝을 맺겠습니다. 죽음이 왜 자꾸 실존 철학자들에게 주제가 되느냐? 삶을 얘기할 공자님은 그러시죠, 그죠? 죽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애사, 그냥 죽음을 슬퍼라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습니다. 귀신론은 있는데 귀신도 우리가 얘기하는 몬스터 이런 데몬 이런 게 아니에요. 음양 이론입니다. 귀라는 건 돌아간다는 뜻, 시든다는 뜻이고 신이라는 게 펼쳐진다, 양을 의미하는 거죠. 역동적인 구조를 말해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처녀 귀신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귀신론 하면은 어떤 것이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귀신 그것이 되돌아 시들어가는 과정, 인생의 운명을 말해주는 거죠. 이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귀와 신이 있다, 양이 있다, 오행이라는 것이 이걸로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만들어낸 틀이죠. 그리고 공자님께 끊임없이 이건 이제 중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조상신이 있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뭐 벌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안 모셔. 잘 안 모시고는 죽고 나서 그때 제사만 열심히 해. 공자님 뭐 이것도 폐해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 그냥 되져버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례도 안 치러.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예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라고 언명을 했는데 그 공자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로 장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이 공자님의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 죽음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죽음이 일종의 심판과 연결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논의가 이집트에서 죽음이 발견되고 또 피라미드가 이제 쌓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미이라와 같은 이런 구조를 갖게 되다 보니까 죽은 뒤의 삶이 더 중요해 버렸어. 죽음이 발견됐고 죽음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이 현세에서의 삶보다는 죽은 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철학이 생겨 나왔던 것이죠. 서양이 이제 그것을 사실 이제 마무리한 겁니다. 실존 철학에 와가지고 죽음 이후의 논의는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죽음 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를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오랜 5,000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던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철학적으로 이제 해소를 시키면서 삶의 의미의 마지막 지평 호라이전으로 이걸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서양 철학의 역사로 보자면은 그 오랫동안의 끊임없는 논란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시간이 또 다 많이 가가지고 이것도 어거스트 러쉬라는 영화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빛에 대한 얘기는 오늘 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이 노래는 다 아시죠? 오늘은 제가 힘들 때 주로 듣는 노래들만 틀어드리는데 그 산호라면은 힘든 걸 힘든 것으로 극복하는 노래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노래는 왠지 모든 것을 허물어뜨려서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강의가 제가 너무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튼다 보니까 좀 산만했는데 저도 좀 힘들었어요. 이거 원래 익숙하진 않은데 어쨌든 어떻게든 실존 문제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나라 섬이라는 것은 영상 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달라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해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 나가 섬이라는 하나의 역동적 구조고 나가고 들어서고 또 나가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 속에 하나의 흐름이 생겨나죠. 나가서 뭐 사방팔방으로 나가서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한 방향이 있고 또 우리가 시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흐름의 방향도 어느 일정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막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끊이지 않는 물음이 바로 실존 철학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